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성균 웹진 측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 10개 정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Q&A를 해나가면서 저희 연구실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연구실 랩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대나 이과대에서의 랩실하고는 엄청 거리가 멀다. 경영대학교, 경제대학교 이쪽에서는 랩실을 공대처럼 돌린다는 게 사실상 아주 힘들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기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뭔가 따오시면은 그 연구비 같은 걸 막 따오시고 프로젝트 하시면은 거기에 박사 석사생들이 아주 많이 달려 들어가지고 같이 일하고 학부생들도 거기 밑에서 도제식으로 엄청 많은 애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연구 논문도 수두룩 빡빡하게 많이 자주 많이 내고 그다음에 짤막한 논문들로 공동 저자도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많이 이제 퍼블리시하고 4년 지나면 논문이 한 40개, 50개씩 막 퍼블리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대학 파이낸스 특히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논문 자체가 일단 교수님들 2명, 3명이서 공동저작으로 나갈 뿐이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생들도 거기에 끼어들질 못하고요, 대개는. 어쩌다 한번 이제 끼어들어 주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거는, 네가 알아서 논문 써라. 독수리 살아남는 것처럼 맹금류의 사육 방식으로 한두 명만, 그죠? 살려냉기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 석사 박사가 쭉 연계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과 수학하던 것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대, 특히 파이낸스, 그리고 경제학과, 이쪽에서는요, 학부 때 문과생으로 받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박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문과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수학들을 이과 수학에 그것도 공업 수학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극소수만 살아남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랩실이 학교에서 어떻게 형성돼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무리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학만 잘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영어도 잘하셔야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로 되는 사람이 이과 수학까지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럴 사람이면은 굳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많은 경우 그럴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많이 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의도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가 있거나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외국계 은행 이런 데에서 탁월하게 잘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석사를 하기도 하고 박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 유학을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있기는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문과생으로 출발해서 간다는 거가 정말 쉽지가 않다. 여간에서는 버티기 힘들고 살아남기 힘든 게 이쪽 파이낸스 그리고 경제학과 회계학도 마찬가지죠.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나저나 간에 경영학 박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학의 한 응용 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이론들 배운 거를 파이낸스 데이터 혹은 어카운팅 데이터 이런 걸로 테스트해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죽도록 어렵지만은 그런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면은 진짜 재밌다 하는 거가 여기에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랩실 이름을 굳이 짓자 그러면 Behavioral Finance Lab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 심리학 그리고 CEO의 심리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블과 크래시의 현상들 지금 있죠? 코인 시장, 그 다음에는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저게 버블이냐 아니냐, 크래시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사이콜로지는 어떤가, 그거를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다른 빅데이터 방법으로 추정해낼 방법 없을까, 그리고 CEO의 특질, 그분들의
특이하신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특질들이 있거든요. 지도자들일수록 근자감이 심하고요. 어떤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근자감 말고 나르시시즘이 또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르시시즘은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오버 컨피던스 같은 것도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추정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 랩실에서 특이한 거는 CEO의 공격 성향, 그 얼굴에 나타나는 공격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냈고, 거기에 우리 학부생도 같이 공동 저자로 들어가서 이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구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웬만큼 한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도와주시는 대학원생분들 고맙습니다. 졸업해주신 박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워낙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학부생들한테 연구학점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면서 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의 대표적인 연구 활동,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공격 성향에 대한 연구, CEO의 공격 성향, 파이낸스는 파이낸스인데 이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말하자면은 저쪽 CEO나 CFO가 가진 그 공격 성향이 재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왜냐하면은 그 위험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공격적인 분들은 보다 더 공격적인 이 부채 구조, 자본 구조 이런 거를 갖다가 가져가기도 하고, 또 공격적인 M&A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보시면 압니다.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를 막 잡아먹느라고 M&A 하다가 무리수를 두시는 바람에 검찰 조사받는 상황까지 갔죠. 그런 것들이 이혜진 네이버 의장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 성향이거든요.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 네이버를 키우는 데 있어서 M&A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조직을 성장시켜가지고 천천히 길러냅니다. 두 분 다 회장이긴 한데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공격성이 두 분이 확 다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공격 성향도 또 있습니다. 음성 피치 이런 거를 디지털 분석해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 변동성 혹은 자본 구조 이런 거랑 같이 연관된가 한 거를 밝혀내는 게 저희들의 연구 목적입니다. 또 그 외에도 CEO가 인터뷰를 하거나 미디어에서 그랬을 때 드러나는 그분의 심리적 바이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예를 들면은 제 첫 논문이 그거죠. 잘된 거는 내 덕분이고 잘못된 거는 남 탓하는, 조상 탓하는 그런 그 CEO의 언행 이런 거를 텍스트 분석해가지고 그런 남 탓을 많이 하는 CEO들이 더 잘 잘리더라. 근데 그런 것이 또 자기 본의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본의 편향성이 사실은 자살 방지 기제이기도 하고 근자감을 키워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사 중용이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자기 본의 편향성이 있는 게 좋지만은 그것이 극단적일 때는 안 좋더라 하는 거를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CEO의 심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리더십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연구는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까? 탑 컨퍼런스라든가 탑 저널 같은 것들을 일단 봐야 돼요. 봐서,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탑 컨퍼런스 AFA, American Finance Association이라든가 Western Finance Association, 이 European Finance Association 이런 미팅에서 어떤 논문이 금년에 발표되느냐를 쭉 보시면요. 지금 최고의 학자들이 어떤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글로벌 학계를 선도해 나갈 논문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론되는 논문들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요.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어? 그럼 나도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다른 분야하고 그 아이디어를 한번 섞어볼까?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것도 그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탑 스칼러들이, 그죠? 최고의 학자들, 특히 그것도 노벨상 받으신 분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영 스칼라들 중에서 라이징 스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혹은, 탑저널의 에디터, 파이낸스 쪽에는 한 4개, 3개의 탑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디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저널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미나 하시는 걸 들어가서 봐요. 들으면은 그 분들이 앞선 아이디어가 일단 들리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관심 가지는 다른 분야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하고 믹스해가지고 짬뽕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우리가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논문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창안해 내봅니다. 그러고 나서 구글 스칼라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행 연구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죠. 어차피 그 탑 스칼라의 논문을 탐독하다 보면은 선행 연구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건 대충 알게 됩니다. 하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나름 제 데이터들을 모아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 가설이죠. 내가 썰풀었던 방향 쪽으로 이 데이터가 확증돼서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아니면 왜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경제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Behavioral Finance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거를 Financial Economics에 접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도 강력해야 되고 심리학도 강력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분야이고 다이나믹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맞았으면 아주 빙고 좋죠.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는 논문을 쫙 씁니다. 쫙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컨퍼런스 같은 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컨퍼런스도 그런 아메리칸 파이낸스 어소시에이션이라든가 그런 탑 컨퍼런스에다가 이제 들이밀어야죠. 그래가지고 탑 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봐서 그 피드백을 좀 받는 거죠. 탑 컨퍼런스의 억셉턴스 레이트 자체가 7%밖에 안 됩니다. 다른 컨퍼런스들은 내는 족족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가가지고 막 시간 때우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렇지만은 탑 컨퍼런스는 정말 거기에 억셉트 된 거 자체가 영광이다 할 정도로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다른 분야 같으면은 그 정도 7% 억셉트스 레이트면은 탑 저널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AFA, WFA, EFA 이런 컨퍼런스들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논문의 존재를 알리고 저 자신이 살아있다 하는 것도 알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자분들하고 또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도 어울려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죠. 마케팅입니다. Life is all about marketing anyway. 파이낸스 분야이긴 하지만은 결국 자기의 아이디어를 셀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셀링하는 경험, 이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논문을 계속 알리다 보면은 때로는 거기에서 미국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있고요.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는 게 되게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또 탑 저널로 가면은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은 탑 저널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컨 티어 저널까지 가더라도, 그죠? 그 바로 다음 레벨에 있는 글로벌 세컨 티어 저널 레벨에서까지 가더라도 영광입니다. 프라우드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퍼블리시 되는 거 과정이 시간이 대단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한 3년 내지는 아이디어 시작한 다음부터 그 퍼블리케이션이 완결되기까지 3년 내지 뭐 5년, 때로는 10년, 2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했던 그 논문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이디어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퍼블리시 할 때까지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억셉트가 돼가지고 제가 한 2년도 안 돼서 이제 그 세컨드 티어 저널에 억셉트가 됐어요.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 3년은 기본으로 걸렸고 4년, 5년 뭐 이런 페이스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제 억셉트가 됐지만은 그 전에 출발한 거가 2014년, 13년 했기 때문에 6년 정도 걸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대단히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건 사실 보수적인 저희 학계 쪽에서는 웬만해서 안 받아주려고 들어요. 불경스럽게 무슨 얼굴 가지고서 우리 그 고귀하신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에 그런 걸 들이대냐 막 이러시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리젝트 먹고 서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들이 전혀 안 한 부분이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프로페셔널 인테그리티를 가지고서 아카데믹 아네스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인 이상 즐거운 거를 그냥 내 관심 가는 거를 그대로 순수하게 추구하는 거죠. 그게 학자로서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또 허용해 주시는 게 성균관대학교의 학풍이기도 합니다. 정말 남들이 다른 대학에서는 이렇게까지 관대하게 이렇게 해주기가지를 않는데 사실 행동경제 behavioral finance를 대놓고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이제 내놓은 사람을 뽑아주는 경우가 정말 성균관대밖에 없었어요. 저 올 때는 2015년쯤 해가지고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교가 그런 점에 있어서 엄청 리거러스한 학풍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교다 하는 거를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고요.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미국 방송에 나가서 소개된 경우들도 있고요.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갖고서 투자자 사이콜러지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미국 기자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런 것이 방송이 돼서 되게 재밌었던 적도 있고요. 사실 그 기록은 아직 다른 대학에서는 깨지 못한 기록입니다. 미국의 기자들과 춤을 같이 췄다는 거는 즐거운 추억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3프로 TV라든가 우리나라의 다른 텔레비전에서도 나가가지고 이제 제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거. 그런 거에서 이제 실무자들한테도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인터뷰를 했던 게, 그리고 그것도 또 미국의 전국 단위 공영방송에서도 이게 나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본 연구실에서 하는 분야에 앞으로 비전이 궁금합니다. 해당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은 본 연구실에 목표가 있을까요? 하는데 글쎄요. 목표 자체는 그냥 순수히 아카데미칼리 재미있는 거를 열심히 연구하자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이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되겠구나. 혹은 정말 이 아카데믹 인텔리전스 차원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추구한다 하는 거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독고다이로 간다라고 저는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늘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는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건데 연관된 연구가 있어요. 얼굴에 나타난 공격성 있잖아요. 그 공격성 연구가 지금 정말 핫합니다. 정말 핫한데
심리학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계속 접목이 되는 거죠. 뇌과학하고도 같이 가고 호르몬 연구랑 같이 가는데 그 경영학 어카운팅과 파이낸스 쪽에서 접목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회계학 쪽에서 이런 탑저널 연구가 나간 게 있어요.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공격적인 분들, 공격성이 여러분들 한쪽으로 좋기만 하다 혹은 나쁘기만 하다 이게 아닙니다.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게 쓰일 때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주식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보다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악수하고 사람 만나봐야 되겠죠. 거기에 CEO하고 만나서 골프도 쳐보고 밥도 먹어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공장 담당자들도 직접 만나봐서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순 사기를 치는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고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애널리스트를 수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본 연구가 있어요. 거기 중국에서는 그 사이트 비짓했다는 거, 그런 기록이 빅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들의 얼굴 사진을 분석해서 그분들이 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의 얼굴일 경우에 보니까는 어떻더라? 그 회사를 보다 더 자주 방문해서 결국 EPS, 그 실적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더라. 그래서 보다 더 올스타 애널리스트 이런 걸로 프로모트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이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회사 탐방을 자주 가더라 하는 거. 자, 그런 걸 가지고서 그죠?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저는 오픈 AI에 가가지고 DALL-E한테 물어봤습니다. EPS, 그죠? 회사 실적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애널리스트의 얼굴을 한번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가장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얼굴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홀쭉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요 책에서 말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얼굴과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분들의 연구했던 사항들이 벌써 챗GPT, DALL-E 여기에서 반영돼 가지고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얼굴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주는데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광대뼈가 폭이 넓게 나타나고 위아래는 낮은 납작한 얼굴상이 나오더라 하는 게 벌써 DALL-E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AI는 알고 있다. 프로파일링을 다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항상 21세기 최고의 관상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오픈 AI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얼만큼 장래성이 있느냐 아니냐, 그죠? 딱 보면 나오죠, 그죠? 지금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석해 나갈지, 그리고 더욱더 이제 공격 성향에 대한 연구, 그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구실반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랬었는데 보시면은 제 공동 저자 박수연 졸업생인데요. 이분 그 얼굴 사진 딱 집어넣으면 파이썬으로 바로 코딩해가지고 폭 나누기 높이를 해주는 계산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GitHub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코드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제자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 후에도 또 얼굴 다음에는 음성이죠. 음성인식 이걸 가지고서 음성 피치가 낮은 사람들, CEO들이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은행 매니지를 했기 때문에 리먼 브러더스 크라이시스 때 주로 공경에 처했던 은행들,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보면은 그 CEO들의 음성 피치가 낮더라 하는 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같이 공동 저자로 나갔고요. 또 이런 이제 손은호, 정준혁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또 인선호 제자도 있고요. 또 학부생으로서 이제 파이썬 코딩 같은 걸 많이 도와줘 왔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이 프로젝트 타이틀은 기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엄청 재밌는 연구를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 박사 하신 김민지 박사님도 지금 부산대에서 포닥으로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이분도 같이 저랑 이 얼굴에 나타나는 공격성을 가지고 CSR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신 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가, 어떤 학생이 연구실에 오면 좋을까요?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 남들 따라하지 않는 친구들, 쪽팔려도 자기 갈 길 가겠다는 친구들 좋고요. 그 다음에는 코딩 능력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같이 발전하겠다. 내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학부생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가면서 완전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친구들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다른 자격이나 능력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팔도 강산에 닥친 문제가 뭐냐? 의치 한약수를 향한 무한 반수, 무한 N수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느 한 특정 대학, 어느 특정 학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다 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수업 듣고 그냥 동태눈깔처럼 왜 이러고서 나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죠? 자기의 자기만의 이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이 한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열정적인 친구들,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그런 친구들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게 CEO 사이컬러지나 인베스터 사이컬러지의 접목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분야가 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켓 에피션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 관심사를 가지고서 와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열심히 하시고요. 진정성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죠? 내 갈 길을 가는 연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어떤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꾸 하시거나 그런 거에는 젖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길이에요. 이게 대다수의 학계 분들한테 혼나가면서 맨날 리젝트 당하면서 4년, 5년 이렇게 걸려야지 퍼블리시가 되든 말든 합니다. 어떤 건 10년, 어떤 거는 뭐 계속 가도 퍼블리시 안 되는 워킹 페이퍼로 남아 있어요. 그래야지 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탑을 위한 길이고요. 그거 희망이 없는 나라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고, 성균관대학교도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연구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록 저는 아닐지 몰라도 제 주변의 많은 교수님들은 탑저널에 많이 내시고, 또 예를 들면은 최종범 교수님 같은 분은 기록을 2가지를 최소한도 세우셨어요. 뭐냐면은 서정원 교수님과 함께 한국인들 최초로 이 파이낸스 쪽에 탑저널에 한국인들끼리만 써가지고 탑저널에 퍼블리시 하신 최초의 케이스예요. 2009년에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 전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일단 외국인 교수님들하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외국인 영어가 유창하신 분들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영어는 그분들이 하시고 이제 한국 교수님들은 데이터 작업을 주로 하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퍼블리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정범 교수님은 그 기록을 세우셨어요. 한국인들만 해가지고도 영어로 해서 그렇게 쫙 탑저널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엄청나신 기록입니다. 이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에도 없는 기록을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기록을 세우신 게 재작년인가 작년에 정년 퇴임하시는 마당에도 또다시 한국 사람들끼리만 논문을 쓰셔가지고 탑저널에 게재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정년 퇴임하시는 마당에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정년 퇴임하신 후에도 계속 도서관에 나오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순수한 아카데믹 리서치에 정말 열정을 바치십니다. 그게 이 성균관의 전통을 이렇게 잘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 또 대학원생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고서 거북이 걸음을 확실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그죠? 스텝 바이 스텝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그게 학계로 가는 것도 좋고 또 아니어도 뭐 이 업계로 간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정성 있게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그죠? 그렇게 공헌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